그래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30번째 이야기 1부 이상윤 박무성의 원투패스 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강인의 이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행선지는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주 연구의 레반테인데요. 레반테의 파코 로페스 감독과 이강인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의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예, 지금 뭐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그 현지 발렌시아 쪽 지역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반테 감독이 이제 파코 로페스라고 하는 감독인데 예. 실제로 레반테가 굉장히 위기였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 팀을 거의 끌어갔던 주인공입니다. 예, 어려웠던, 그러니까 강등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최근 2시즌 동안 15위로 잔류를 시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도자인데, 근데 이 파코 로페스 감독이 이강인을 상당히 원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강인 지금 이제 이 레반테의 문제는 뭐냐면 좀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로워요. 측면 아니면은 뭐 속공 이런 거로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볼을 소유해주는 선수가 없는데 그러기엔 딱 누가 좋을까요? 딱 이강인이죠. 딱 이강인이죠. 그래서 이강인을 굉장히 감독이 강력하게 원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적 협상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발렌시아에서 어떻게 내줄까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내주기가 너무나 아쉽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스스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인정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예. 최소 이적료 지불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인정한 데다가, 예. 그런 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 최우 선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고 있단 말이죠. 예. 이랬을 때는 그냥 쉽게 내주기는 굉장히 아쉬워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임대 같은 걸 보내는 거죠. 지금 예. 당장은 발렌시아에서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면 한 1, 2년 정도 임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예. 아니면 이적을 시키되 바이백 조항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바이백은 뭐냐면 일단 이적을 시키되 나중에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주면 다시 와야 돼. 라고 하는 걸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바이백. 그래서 바이백 조항 같은 걸 넣어서 이적 협상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뛰어야 합니다. 어느 팀이든 상관없이 가서 뛰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번에도 뭐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박 의원이 다 얘기는 했어요. 예. 저는 선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에 가서 이번 언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있잖아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정말 자기가 감독도 원하고 또 선수도 정말 지금 레반테에 가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뛰어야 된다. 무조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돼요. 예. 예. 자, 한 외신에서 아시아 축구 유망주 탑10을 선정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강인, 정우영, 이승우가 이름을 올렸고요. 아시아 유망주 탑10 1위 이강인이었습니다. 와. 2위가 일본의 쿠보. 이강인과 쿠보가 비교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이 나왔잖아요. 예. 경기를 뛰는 쿠보 선수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정말 잘해요. 잘하는군요. 볼 소유 잘하고 또 정말 주눅 들지 않는 그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하고 이렇게 뭐 비교해 본다면 예. 충분히 두 선수 다 동기부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정말 선의 경쟁을 해서 아시아의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까? 약간 그러니까는 볼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또 두 선수 나름대로 그 개성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일본 현지 내에서 둘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는 별로 비교 안 했는데 일본이 잘 몰랐어요, 사실. 일본이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확 오르니까 우리에게도 축구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쿠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공통점을 이렇게 듭니다. 둘 다 2001년생이다. 같이 왼발을 잘 쓴다. 이런 얘기 좀 써요. 뭐 좀 억지스럽던 느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잘합니다. 예. 잘해요. 아까 우리 상윤 형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드 있고, 그다음에 왼발 상당히 잘 쓰고 드리블러입니다.
이강인 선수하고는 유망주나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스타일은 좀 달라요. 포지션도 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쿠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강인은 좀 도와주는 경기를 조립해주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라고 한다면 쿠보는 직접 골을 마무리하는 능력에 가까운 선수고 그다음에 약간 사이드나 이선 공격 쪽에서 뛰면서 볼을 갖고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누구랑 많이 비교하냐면 메시랑 비교를 많이 해요. 또. 그러니까 스타일만 놓고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볼을 막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근데 이강인 선수는 볼을 막 들어 자기가 슈팅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이강인은 다비드 실바나 뭐 뭐 과거로 보면 지단, 메스트 웨질 이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랑 많이 비교되고 예. 쿠보는 좀 공격 쪽에 있는 선수와 비교 많이 됩니다. 스타일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좀 달라요. 예. 이강인이 더 뛰어나잖아요. 저 이강인 선수가 더 잘생겼고요. 쿠보 선수가 조금 외모에서 딸려요. 근데 쿠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뭐 저는 상윤영님의 말씀 저쪽 동의 정말 잘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 어린 나이에 바르셀로나에서 데려가서 키웠던 선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일본으로 왔다가 지난 6월 초에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아랫 단계 팀입니다. 예. 이 아랫 단계 팀에서 영입할 정도로 그러면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는 당연히 굉장히 큰 클럽인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인정을 하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뭐 지금 당장은 전 이강인이 좀 위라고 보지만 근데 좀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요. 예. 정말 좋은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네. 이강인과 쿠보가. 아까 전에 이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네. 아시아의 탑을 좀 다퉜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자, 일단 이강인하고 쿠보의 몸값은 16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대한민국의 이강인은 골든볼의 주인공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아직은 그렇죠. 예. 자, 이제 해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호날두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주앙 펠릭스 1,656억 원에 아틀레티코로 이적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그 현지 보도에서 거의 유력하다,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주앙 펠릭스 아마 뛰는 걸 보신 분들은 이 선수가 19살입니다. 포르투갈은 참 좋은 재능이 많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대단합니다, 드는데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호날두와 많이 호날두.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호리한 체구도 좀 그렇고 마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날두를 생각하면 벌크업이 돼가지고 몸이 막 근육질인데 그렇잖아요. 예. 맨유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말랐잖아요. 말라깽이 그렇죠. 같은 예, 느낌. 예. 그래서 지금 이 주앙 펠릭스는 약간 좀 호리호리해요. 아, 예전에 호날두. 예. 진짜 어렸을 때 호날두랑 좀 비슷하고 뭐 속도는 조금 호날두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볼을 차는 센스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호리호리하면서도 키가 아주 큰 선수는 아닌데 헤딩을 또 상당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감각, 그다음 위아래, 그러니까 머리도 강하고 발도 강하고. 호날두인데요? 네,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그러니까 호날두하고 약간 다른 스타일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런 잠재력은 예. 그러니까 주목하는 건데 전 그래도 1,6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적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예. 그리즈만의 대체자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지난 5년간 팀의 에이스였잖아요. 예. 앙투안 그리즈만이 그리즈만. 2018-19 시즌에 종료를 하면서 이적 의사를 표명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또 그리즈만의 뒤를 이을 선수로 펠리스를 점찍은 것인데요. 예. 뭐 당연히 유럽에 내놓으라는 많은 명문 구단들이 이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에서 이제 프로 데뷔 시즌을 보낸 그러니까 아까 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만 19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이 바이드아웃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이 펠릭스 영입의 최종 승자가 떠올랐습니다. 예. 네. 그리즈만은 가는 겁니까? 네, 그리즈만은 이미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치자로 지금 영입을 한 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비를 두껍게 하고 예. 실리적인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피니셔가 좀 필요해요. 그 축구에. 그러면 그리즈만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형의 스트라이커보다는 그리즈만처럼 굉장히 빠르고 카운터 어택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날두와 약간 필이 비슷한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예. 자, 올 여름 이적 시장 최대어로 꼽힌 아약스의 수비수 마타이스 델 리흐트가 결국 이탈리아 세리에 명가 유벤투스의 새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일단 올해 활약 대단했잖아요. 네, 뭐 예. 근데 이게 하도 이 팀 간다 저 팀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적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예.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시점 말고도 딱 나갈 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옷을 입고 사진 찍어봐야 아는데 일단 유벤투스에 굉장히 유력하다고 해요. 근데 예. 어쨌든 데리흐트 같은 경우는
근래 우리 세계 축구를 보면 두 명의 수비수 때문에 되게 놀랬어요. 한 명은 리버풀의 반다이크 네, 때문에 그럼요. 놀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아약스의 데리히트 때문에 놀랬습니다. 오호. 반다이크는 아니 수비가 저렇게 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비수가 한 팀의 운명을 저렇게 바꿀 수도 있어?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다이크는 놀랐고 데리히트 같은 경우는 아니 19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뛰지? 그러니까 몸도 좋고 뭐 이렇게 몸이 발산하는 에너지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예. 저렇게 어떻게 침착하지? 저렇게 어떻게 배짱 있지? 19살짜리 선수가 모든 걸 다 가졌네? 라는 아직 느낌 19인데. 때문에 예. 데리히트에 되게 놀랐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두 명의 수비수 때문에 놀랐는데 그중에 한 명이 데리히트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영입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웬만한 빅클럽들은 다 덤벼들었습니다. 예. 다 데려가겠다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좀 싸웠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아직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예. 진짜 저도 반다이크 선수가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정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눠졌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수만 해야 되고 수비수는 수비수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선수 때 그런 그 감독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현대 축구는 변했어요. 구분이 없잖아요. 이제 거의. 수비도 예. 골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공격수도 수비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반다이크 선수의 그런 능력들 그리고 또 데리히트 선수가 19살밖에 되지 예. 않았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 이강인 선수나 뭐 쿠보 지금 여기 있던 지금 주앙 펠레스 같은 선수들 이런 유망주들이 몸값도 천정부지지만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유망주가 얼마만큼 또 성장할 수 있을지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정말 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피셜 혹은 옷을 입고 찍는 오피셜 이 둘 중에 뭐가 하나 나와야 돼요. 예, 구단이 예. 공식적으로 밝히든지 아니면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적 시장은 재밌잖아요. 예, 예. 이 팀가 재밌죠. 가질까 막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이적과 관련한 뉴스가 어느 매체에서 나왔냐를 좀 그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성. 뭐 우리 국내 팬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비피셜 그 뭐냐면 BBC에서 나왔냐 네네. 아니면 뭐 하늘에서 나왔냐 이건 이제 하늘이 뭐냐 스카이 스포츠 같은 그다음 독일의 키커지 예. 이런 데서 보도를 하면 공신력 거의 있는 거죠. 7, 80% 그렇죠, 이상은 공신력. 예.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무슨 저기 태양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온 거면 이제 여기는 그냥 믿고 걸러버리는.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또 저기 비피셜 BBC나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왔던 선수가 맨유의 완비사카. 완비사카. 네, 예. 그래서 완비사카 같은 경우도 맨유가 지금 오른쪽 수비에 고민이 많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수비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 완비사카의 영입이 거의 뭐 마무리됐다라고 하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이적 시장을 보실 때 어디서 나왔지 보도가 굉장히 이런 걸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도 축구 팬들에게는. 예, 알겠습니다. 리그는 끝났지만 또 이적 시장 동향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희가 이적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시장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일단 너무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과열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선수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10대 선수에게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돈을 예. 쓴다든지 물론 이걸 마케팅의 시점으로 보자면 결국 많은 돈이 도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니 또 그만큼 지탱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럽 축구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러시아, 중국, 미국 전 세계 이 부자들이 다 돈을 집어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막 돌고 있고 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만 하더라도 3년 전 세계 중계권이 얼마냐면 9조 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의 주급 일주일에 주는 주급으로 한 선수에게 7억을 줄 수 있는 리그가 바로 프리미어리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막 이적 시장에 10대에게 막 1,600억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이게 너무 심해요. 어느 순간에 이 버블이 확 터져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피파나 우에파에서는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법만큼만 써라고 하는 걸 제도화시켜서 이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편법으로 다 또 뒤로 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미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 대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회입니까? 네, 뭐 남미에서 치르는 월드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국가대표 중에 잘하는 32개 팀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각 대륙별로도 그런 이제 대회를 치릅니다. 유럽은 유로, 아시아는 아시안컵, 아시안컵.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북중미는 이제 골드컵 이런 예. 식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남미에서 치르는 그런 지역 대회가 바로 코파 아메리카입니다. 예. 아니 그 지난 대회도 그렇고요. 더 이전의 대회도 그렇고 꽤 관심도 많았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좀 봤는데 이번에 유독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보면 지금 아침 때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남미의 정말 그 개인 기술이라든지 뭔가 또 이렇게 새롭게 변하지 예. 않았나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아요. 남미 축구만의 또 매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예, 예. 다른 팀들이 이렇게 경기를 보면 파라과이를 좀 봐도 예. 파라과이 예전에 할 때도 정말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그 남미가 가질 수 있는 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봤어요. 예. 아르헨티나도 좀 그렇고. 네, 일단은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부상으로 들어오지 못 못했던 나왔잖아요. 것도 예. 있을 거긴 한데 근데 뭐 메시가 있으니까 딱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미만의 어떤 매력이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은 이렇다, 남미는 이렇다, 아프리카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유의 특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해요 느낌이. 예. 이제 남미도 유럽처럼 경기하고 유럽도 남미처럼 뭐 기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많이 좀 닮아 있어서 남미만의 특색이 좀 떨어졌다 생각되고 특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 논란되는 건 뭐냐면 그 일본하고 카타르가 참가하면서 물론 뭐 그 전에도 초청팀들이 있었지만 대회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과 카타르는 왜 나오는 거예요? 카타르는 지금 아시안컵 우승을 해서 그 참가 자격으로 나온다고. 일단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라는 명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가국이 적어서 부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예, 예. 남미 대륙 남미 축구 연맹에 소속돼 있는 나라가 10개예요. 딱. 다 합쳐도. 다 합쳐도 적구나. 10개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5개 팀씩 나눠서 2개 조로 해서 거기에 상위 2팀을 뽑으면 4팀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4팀이 결선 라운드 풀리그를 치러요. 거기서 그래서 또 가장 리그를 최다 칩니까? 승점 팀에게 우승팀을 주고 그러니까 사다리 대진이 아니죠. 토너먼트가 없는 거네요. 토너먼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니까 야 이거 좀 재미가 없다. 예. 그래도 마지막에 좀 쪼아야 되지 않냐. 사다리 대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93년인가 정확하게 맞아요. 93년 에콰도르 대회인가 때부터 초청팀 2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부른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코스타리카 이런 데를 주로 불러요. 이제 북중미에 있는 북중미 나라를 쪽. 부르다가 그다가 이제 막 다른 나라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한번 불렀다가 어디도 불렀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12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8강 사다리 대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은 아시아에게 2 나라를 불러버렸고 그런데다가 일본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올림픽 대표. 내년에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하기엔 여기에 풀 대표가 갈 게 없는 거예요. 뭐 초청 받았는데 굳이 뭐 유럽 선수들 다 모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냥 내년에 올림픽이 하니까 올림픽 대표 연습 삼아 한번 보내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초청팀을 아시아로 다 채운 것도 사실은 좀 못마땅한데 그래서 일본을 봤더니 18, 19, 20, 21, 22 이거 뭐야 올림픽 대표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베네수엘라 감독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제발 우리를 존중해달라. 예. 이렇게 대표팀을 꾸려서 나오는 거는 대회에 대한 경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정도로 대놓고 비판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막 파라과이 감독도 그랬나? 지금 막 감독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악재 혹은 좋지 않은 것들이 막 겹치면서 코파에 대한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가 너무 자주 해요. 맞아요. 너무 자주 해요. 코파가 2015년에 하고 바로 1년 뒤에 또 했어요. 예, 왜냐하면 센테나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대회가 만들어진 게 1916년이에요. 예. 2016년이면 대회가 100년 됐다고 해서 2015년에 대회한 다음에 1년 뒤에 또 했어요 대회를. 예. 그리고 지금 또 2019년에 열었잖아요. 내년에 또 합니다. 또 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대회가 너무 자주 열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또 해? 그러니까 떨어지죠. 흥미가. 신비감이나 흥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골을
우리가 쉽게 파잖아요. 아니. 갑자기 코 파는 이야기예요. 아니, 코 파라서? 이거 너무 심심한 거. 이거 심심하면 하니까 이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일본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루과이전에서도 2대2로 비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에콰도르 경기에서 이기면 두 팀 다 이기면 파라과이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예. 경기도 재밌었는데 골을 못 넣더라고요. 네. 아니 둘 다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했죠. 카타르와 일본. 아시아 실력이 좀 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시아의 실력을 떠나서 남미의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게. 남미의 실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 그냥 옛날에 남미 이러면 일본이 올림픽 대표를 꾸리고 갔으면 한 3알, 4알 정도는 넣고 끝내버려야죠. 그러지 못했는데 아시아 보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그들의 실력이 떨어진 게 문제지. 맞아. 예. 알겠습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는 7월 8일까지 열립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파 아메리카 굉장히 재밌는 대회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파보다는 그 유로 대회 더 좋아하거든요. 코파 아메리카는 좀 지금은 많이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더 재밌을까요? 뭐 일단 그래도 코파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남미 이제 축구의 종주국은 이제 뭐 영국이라고 하는데 이 축구를 전 세계화시킨 곳은 어딘가라고 하면 저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리그에서 브라질 선수 없는 데 없잖아요. 그만큼 이 축구를 전 세계로 전파했던 나라고, 그다음에 남미는 여전히 보석과 같은 선수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수아레스, 카바니, 메시, 그다음에 뭐 알렉시스 산체스와 같은 슈퍼스타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와 정말 이런 선수가 있어? 이런 보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는 워낙 화수분 같잖아요. 선수를 배출해내는 게 끝없이 좋은 선수를 배출해내는데 우리가 몰랐던 선수들도 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 브라질 리그에 저렇게 잘 뛰는 선수가 있었어? 아니면 아르헨티나 리그에 저렇게 잘 뛰는 이런 선수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코파 아메리카는 이렇게 또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네이마르 없는 브라질, 무관의 제왕을 깨고자 하는 메시, 여러 이슈에 집중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이상현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K리그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이제 국내 무대에서 복귀전을 치렀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U20 월드컵, 그 열기가 K리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한 U20 선수들은 속속 소속팀에 복귀해서 K리그 무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광현 선수는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빛나는 선방을 보이면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끈 우리의 수문장이죠. 이광현 선수가 데뷔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조금은 몸이 덜 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광현의 강원은 포항을 상대로 먼저 4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후반 25분부터 추가 시간까지 내리 5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5대4 역전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이광현 선수가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한 조재환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광현 선수는 조재환 선수에게 최악의 데뷔전이 될 뻔했는데 고맙다면서 나 때문에 실점했다. 골키퍼에게 최고로 안 좋은 순간이었는데 형들이 앞에서 두세 발 더 뛰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K리그 역사상 4골 차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기를 소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선수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오세훈 선수의 복귀전이
오세훈 데이로 꾸며졌다고요? 네, 오세훈 선수는 이날 아산 홈구장을 찾은 팬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5,016명의 팬들이 찾아줬는데요. 현장에서 중계를 하신 이상윤 위원은 아산 경기를 중계하면서 끝나고 차가 막힌 적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U20 선수들 K리그 1과 K리그 2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축구계의 성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퇴출된 선수가 있죠? 네,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회 기간 중 이집트 미드필더 아무르 와르다가 수많은 여성에게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나면서 결국 대표팀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네, 대회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건가요? 이 피해 여성이 와르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 외롭다, 너 처녀 맞지? 나중에 그리스로 놀러와 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 여성이 거부 반응을 보일 때면 욕설을 하면서 다소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사실 그동안 축구계의 성폭력, 성희롱 논란들이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호날두는 200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줬다는 의혹이 지난해 9월 알려지면서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슈퍼스타의 스캔들이만큼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었죠.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각종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호날두 선수 본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실제로 호날두 선수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건이 조작됐고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소식을 접하는 많은 분들은 호날두를 벌써부터 매도해선 안 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하루빨리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다른 슈퍼스타 네이마르 선수도 얼마 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죠? 네, 브라질의 한 여성이 지난 5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네이마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 네이마르를 고소했습니다. 반면 네이마르는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고 강제적인 폭행은 없었다. 오히려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에 그녀와 나눈 사적인 메시지와 사진 등이 포함된 영상까지 올리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두 사건 모두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진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축구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아름다운 축구 정신을 얼룩지게 만드는 각종 성범죄는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 개개인의 도덕관, 나아가서는 축구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감사합니다. 네, 3부 순서입니다. 이세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인데요. 이세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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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나 뵙자마자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야기 시작해야겠네요. 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끝내 K리그 팀들의 도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K리그 4팀의 성적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16강전 동부아시아권의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1, 2차전이 펼쳐졌는데요. K리그 팀은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16강을 치렀지만 각각 상하이 상강과 우라와 레드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리그 팀들의 최종 성적을 정리해보면요. 대구FC와 경남FC가 조별 예선에서 각각 3위로 탈락을 했고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토너먼트 1차전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K리그가 8강에 진출하지 못한 건 2017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예. 작년엔 수원삼성이 4강까지 갔었죠. 올해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예.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시아 무대에서 K리그가 좀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팀도 8강에 오르지 못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네. 한 경기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북과 상하이 1, 2차전 경기 결과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1차전은 상하이 상강 홈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북이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예. 52초 만에 문선민 선수의 감각적인 득점으로 앞서 나가다가요. 이 39분쯤에 이빈희 선수의 실책이 있었는데 이때 왕센차오가 헤더골을 집어넣으면서 예.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뭐 비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득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1, 2차전 합계 점수 원정 다득점이 그렇죠. 적용되는 토너먼트에서 일단 예. 좋은 결과를 거뒀다는 평이었는데요. 지난 2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가운데 펼쳐졌어요. 2차전이. 전반전 27분에 김신욱 선수가 손준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을 넣으면서 예. 이기다가 중계를 하는데 후반전 20분쯤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예. 직관을 하신 분들이나 시청을 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소극적이고 교체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쯤에 후반전 35분에 상하이 헐크 선수의 슈팅에 송범근 골키퍼가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송범근 키퍼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VAR이 있는데도 본인이 이미 판단해서 이렇게 심판한테 어필을 하는 장면 때문에 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게 1, 2차전 합계 2대2 원정 경기 득점도 동률을 이뤄서 연장으로 갔고요. 예. 연장전에도 득점 없이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연장 후반전 늦게 들어왔던 이동국 선수가 실축했죠? 1번 키커로 나서서 실축하면서 예. 그리고 상하이는 또 모든 선수가 득점을 했어요. 음흠. 5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그래도 네네. K리그의 끝판왕, 그렇죠.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졌다는 디펜딩 게 챔피언인데. 예, 굉장히 아쉬운데 이설 평론가가 경기 내용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이 경기 패배는 키워드 딱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집중력 부족. 음. 그렇군요. 전북이 그 전반 중반 정도에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했다. 특히 이제 원정에서 원정골을 넣어서 비겼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쫓기는 쪽은 무조건 상하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공수 간격을 좀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개인기가 좋은 상하이 공격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여 나간다면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아마 잘 됐을 거예요. 예. 수비적으로 타이트하게 내려앉았으면은 뭐 상하이를 좀 애타게 만들었을 거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은 전진하고자 하는 그 상하이를 좀 당황시켰을 거고, 그리고 뭐 잠깐 내려갔다가 갑자기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상하이를 좀 그렇게 그 리듬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공수 간격이 벌어졌고요. 아하. 그 사이로 헐크라든가 오스카, 엘케손 이런 선수들이 파고들면서 예. 조금씩 상하이가 계속 주도권을 가져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네. 예, 지키면서 공격진의 활동 공간만 잘 막았어도 그렇죠. 네. 뭐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한테 네. 공간을 내준다는 거는 뭐 거의 지겠다는 말이나 예.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중력 있게 타이트하게 유지를 했다면 그래도 상하이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주도권을 내줬고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주장 단이라든가 아니면 코칭 스태프 쪽에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집중력을 다 잡아줄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줬으면 어땠을까? 예. 아니면 교체 전술을 좀 빨리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급격히 이제 바꿔주는 이런 그 교체 전술의 운영의 미를 좀 살렸으면 예. 경기를 좀 쉽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패배 키워드를 딱 하나로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두 개. 네. 예.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네. 방금 너무 아쉬운 말씀하셨던 게 것처럼 많았어요. 네. 또 이렇게 경기가 안 될 때 네네. 멘탈을 지켜주고 네. 그렇죠. 우리 다 잡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했을 텐데. 네.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좀 우유부단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네. 심판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심판 판정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하. 그 문선민 선수 퇴장시키는 장면에서 사실 아, 심판 네. 판정을 두고도 많은 비난이 쇄도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전북 못지않게 또 울산도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1, 2차전 결과 어땠습니까? 네, 울산도 뭐 전북과 마찬가지로 1차전을 원정에서 치렀습니다. 예. 전반전 37분에 울산의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으면서 오라와 레드 스기모토 게뉴에게 헤더골을 허용했는데요. 예. 이후에 전반전 42분에 주민기 선수의 헤더와 후반전 35분에 황일수의 정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원정에서 기분 좋게 이기고 오고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거죠. 예. 그런데 26일 울산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3대 0으로 지고 말았는데요.
우라와 주장인 코로키 선수가 전반전 41분과 후반전 35분에 연속 헤더 득점을 기록했고요. 후반전 42분에는 브라질 용병 에데르통에게 쐐기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예. 뭐 결국 합계 스코어 4대2로 우라와 레드가 울산 현대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너무나도 뼈아픈 패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고 홈에서 대패를 했고요. 네. 네. 참 비도 많이 왔는데 우리 홈팬들 눈물을 빗물에 좀 씻겨 내려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예. 사진들도 진짜 막 있더라고요. 경기가. 홈팬들 우시는 예. 너무 아쉬웠습니다. 경기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패였어요. 네. 우리가 일본 팀을 상대할 때는 한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뭐 국가대표팀이든 연령별 대표팀이든 클럽팀이든 뭐 가위바위보 지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일단 일본이 패싱 게임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패스가 이제 살아나오는 지점, 그러니까 패스가 그 시작되는 지점이죠. 예. 그 부분을 편하게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항상 일본을 상대할 때는. 그래서 뭐 한 명의 선수를 그 플레이메이커에게 대인메이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좀 거칠게 방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해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런 걸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예. 네, 울산 경기를 보면 전방에서 압박이 너무 없었고 어허. 중원을 좀 편하게 놔뒀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중원에서 본인들만의 패싱 게임을 그 펼쳐 나갈 수가 있었고 예.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가 원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원과 측면을 내준 상태에서 울산이 경기를 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제 대형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결국 패배로 이어졌던 첫 번째 이유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일본 팀을 상대로 해서 중원을 내주는 거는 좀 흔한 상황이라도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문전 처리라도 잘했어야죠. 예, 측면으로 볼을 내주고 크로스 패스를 허용을 했을 때 문전에서 문전 처리를 잘해줬어야 되는데 문전으로 들어오는 일본 공격수들에 대한 대인 마크가 전혀 안 됐어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175cm 좀 키가 작은 선수죠. 예, 코로키라는 공격수에게 2번이나 헤더골을 내줬단 말이거든요. 아, 이건 문제가 이건 좀 있네요. 문제가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정말 울산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리한 상태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 일본 원정 가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왜 조금 더 과감하지 못했을까, 좀 더 집중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전북과 울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쳤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최근 아쉽습니다. 예, 네. 축구와 관련한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한 것 같고 그만큼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의 탈락을 한 울산 김도훈 감독과 전북 모라이스 감독의 거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일단 두 감독 모두 정말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이번 시즌에 울산이나 전북은 이제 스쿼드 보강도 잘했고요. 일단 목표가 K리그 우승을 넘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대권을 가져오는 여기에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16강에서 조기 탈락한 두 감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물론 뭐 16강 이전에도 두 감독이 팀 전력에 비해서 경기력을 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려주자 예,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탈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게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두 감독이 당장 뭐 경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부진한다거나 성적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계속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즌 종료 시점에 이제 리그 타이틀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감독은 아무래도 다음 시즌까지 연임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두 팀 중에 한 팀일 그러게요. 그렇죠. 예. 최소. 네. 예, 최소. 네. 네, 자존심은 지켜야 돼요. 일단 예. K리그 타이틀을 가져와서. 네. 자, K리그 팀들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탈락, K리그 흥행에 영향이 조금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 축구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 이후 1년 정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U20 월드컵은 국가 대항전이죠. K리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고 국민들이 좀 축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 예. 그런 효과를 줬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국가 대항전과는 다르게 K리그 팀이 직접 국제 경기를 치르는 게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좋은 경기를 펼쳐야 그리고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 보다 직접적인 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현재 아시아 축구 연맹 클럽 대회 랭킹을 보면 중국 슈퍼리그에 이어서 K리그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이 3+1장이 주어집니다. 예. 리그 1, 2위 팀과 FA컵 우승팀이 자동 진출을 하고 리그 3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인데요. 이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자면요. 예. 박성균 프로축구연맹 팀장이
아직 확정은 된 게 아니지만 연말 포인트를 예상해보자면 3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3위인 일본 J리그와 순위가 뒤바뀐다는 예. 얘기인데요.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챔스 직행 티켓이 2+2가 됩니다. 아하. 리그 우승팀, FA컵 우승팀이 직행하고 리그 2, 3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 뭐 상황에 따라서 단 두 팀만이 챔스에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굉장한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팀 수가 줄어드는 건 손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조금만 깊게 더 들어가서 2019 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K리그 팀 전멸 이유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부진할 수는 있어요. 네. 네.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만 부진한 게 아니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모두 이제 K리그 팀들이 대부분 좀 부진하면서 조기 탈락을 했단 말이죠. 아,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그 리그 전반에 그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면에서 좀 문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K리그 팀들의 수준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팀들이 발전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랑 예. 일본 클럽들의 성장이 좀 눈에 띈다고 봐요. 아하. 네, 그게 컸다고 봅니다, 확실히. 중국 예. 클럽이나 일본 클럽이 이제 대부분 이제 치고 올라왔다. 음. 특히나 이제 중국 클럽이나 일본 클럽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그 K리그 팀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우선은 그 중국 클럽 같은 경우는 대형 용병들에게 좀 의지를 해가지고 그랬었죠. 좀 뭔가 단조로운 축구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뭐 광주의 에버그란데 그리고 이번에 그 전북이 상대했던 상하이 팀 같은 경우는 예. 오랫동안 용병을 안 바꿨어요. 예, 그러면서 조직력을 단연간 아하. 다져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팀 조직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그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능력에 팀 조직까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K리그 팀이 상대를 했을 때 뭔가 한 끗 차이로 네.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팀 같은 경우는 늘 지적되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패스 게임을 잘하고 조직력은 뛰어난데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제공권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평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일본 대표팀들을 보면 제공권도 잘 아하. 하고요. 몸싸움도 잘하고 후방에서 버티는 그런 수비도 잘해요. 그러니까 전술 운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 예.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반적으로 K리그 팀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네. 때입니다. 네. 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 축제인데 네. 네. 거기에 한국 팀이 없다는 게 빠지다니. 맞습니다. 전 이제 안 볼 거예요. 좀 씁쓸합니다. 저도 안 볼 겁니다. 네, K리그만 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K리그 팀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